고금소총과 야담. 관기가 낳은 딸. 차덕봉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두련리에 살던 선비입니다. 같은 고향에 사는 어느 문관을 따라 함경남도 북천군 임소로 따라가서 지방 고을의 원을 찾아와서 관아에 묵던 손님이 되었습니다. 무료한 객지살이 중에 우연히 관기인 초안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잉태하게 했습니다. 몇 달 뒤 문관이 사건에 연루돼 파직당하여 돌아가게 되었고 덕봉도 함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덕봉은 떠날 때 초안에게 이별의 증표로 부채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는 부채에 이런 글을 써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대응이라 하고 딸을 낳으면 두련이라 하시오. 자기가 사는 곳의 지명으로 이름을 짓게 한 것은 뒷날 이름을 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려는 심산에서였습니다. 기생은 때가 되어 딸을 낳고 두련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덕봉은 알지 못했습니다. 북청에서 대흥까지는 1000리가 넘었고 소식이 끊긴 지도 여러 해였습니다. 덕봉도 초안에게 부채를 주고 자식의 이름을 짓게 한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덕봉이 학질에 걸려 위독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져 침석에 엎드려 있으니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호령 같은 마을에 사는 선비 아무개의 종이 서울에서 내려와 편지와 보자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령 안아무개 댁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옷과 인삼, 녹용도 있습니다. 덕봉은 매우 놀랐고 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병든 몸을 겨우 일으켜 열어보니 두련이 손수장만에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태어난 뒤로 아버지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놀라고 또 슬픈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는 사람 축에도 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만 계신다면 천리를 마다 않고 아버지를 찾아가 뵙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살아서 한이 없을 것이고 죽을 때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장 편지에 쓴 말들이 간절하고 측은했습니다. 덕봉은 이를 읽고 호련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초안이 딸을 낳아 두련이라고 이름 지었고 그 딸이 장성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기쁘고 다른 한편으로 슬퍼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 힘을 내 답장을 썼고 또 두련사라는 제목의 한 시 한 수를 지어서 붙였습니다. 덕봉은 딸이 보내준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병이 나아졌습니다. 그해 가을 두련은 북청원에게 그 사연을 담은 글을 올려 아버지를 찾아뵐 수 있도록 휴가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원은 사정을 가련히 여겨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두련은 행장을 갖추어 말을 타고 천리길을 떠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면 금마천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뵈었습니다. 덕봉이 대흥에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두련은 계속 머물며 아버지를 모시고 즐거워하다가 돌아오라는 명을 받아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두서너 번 더 휴가를 얻어와서 배웠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오래 머무르며 차마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아쉬워했습니다. 마침내 두련은 아버지의 임종을 보고 상을 다 치르고서 돌아갔습니다. 청학동에서 돌을 전수받은 김생. 진사 김기는 참판 김선의 아우인데 그 집이 원주 흥원창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은 20살이 넘었고 재능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 김생이 어느 날 낮에 앉아 있는데 건장한 남자가 검은 갈기에 흰 말에 안장을 얹어 몰고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모시고 오랍니다. 즉시 이걸 타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은 김생만 보았고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김생이 올라타자 말은 문을 나서서 날듯이 달렸습니다. 말이 산을 지나고 고개를 넘어 한 동네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이 있고 진귀한 새와 요상한 짐승이 다니니 별세계였습니다. 백발의 노선인이 웃으며 김생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너는 나와 인연이 있어 데려왔으니 나에게 도를 배우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김생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10여 명 있었는데 그중 도를 전수할 만한 고수는 3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김생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강남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은 일본 대판성, 오사카 사람이었습니다. 동 이름은 청학동이었습니다. 김생은 몇 달을 머물며 도를 전수받고 나서 작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 앉아 있기만 하면 말과 마부가 대령했으니 왕래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때가 되면 문을 닫고 눈을 감고서 자는 듯 앉아 있었는데 혹은 3, 4일 혹은 6, 7, 8일이 지나고 나서야 깨어났으니 집안 사람들이 모두 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김생이 청학동으로 가서 선생과 함께 산 위를 거니는데 선생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기술을 보고 싶구나. 변신하는 걸 구경하면서 한번 웃어보자꾸나. 강남 사람은 백학으로 변해 날았고 일본 사람은 큰 호랑이로 변해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김생은 추풍낙엽으로 변신해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선생이 그걸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김생이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티끌 세상에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제 영원히 돌아가오니 부디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조금도 괴념치 마십시오. 또 처와도 고별하고 아무 병 없이 앉은 채로 입적했습니다. 이 일은 허황된 것처럼 보입니다. 부친은 처음에 아들에게 마음병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 뒤 우연히 아들의 상자를 뒤지다가 청학동 일기와 수창한 시, 그리고 신이한 사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다 거두어 감추었는데 눈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배 장수를 도와준 길손. 영조 무인년 때 서울에 담배가 귀하여 담배 한 줌값이 서푼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지명 사람이 집안 논밭을 다 팔아 담배 세 짐을 장만했는데 본전값이 500냥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강을 건너 저녁 무렵 남대문과 동작나루 사이에 있던 지명에 이르렀습니다. 길에서 탄건을 쓰고 벼슬아치가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 담배짐이오? 그렇토이다. 요즘 담배가 귀한 시절이니 새 짐이면 3,000냥은 벌 수 있겠소. 당신 때를 참 잘 맞추었구려. 담배 장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서울길이 초행이라오. 주위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으니 객주를 정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겠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초행길에 이리 귀한 물건을 가져왔단 말이오. 날 못 만났다면 낭패를 당할 뻔했소이다. 반드시 나만 따라다니시오. 그 사람은 담배 장수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통행금지를 알리기 위해 밤마다 치던 종이 칠무렵글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조치해 주었습니다. 새벽종이 울리자 주인이 호련 안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당신 물건이 적지 않아 하루 이틀 만에 다 팔 수는 없소. 말이 할 일 없이 그냥 있는데 용산호에서 실어올 나무찜이 있으니 아침을 드시고 말을 몰고 가서 싣고 오는 것이 어떻겠소? 담배 장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더만 나는 용산 가는 길을 모르니 어쩌겠소?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종을 데리고 가시오. 담배 장수는 말을 먹이고 나서 그 집 종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때는 새벽종이 울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멀리 있는 사람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서울 용산구 청파동 근방에 도착하는 사이에 종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종을 찾아보았지만 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담배 장수가 다시 돌아가려 해도 어둡고 깊은 밤에 하루 묵었던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해가 어느새 높이 떠오르니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말고비만 쥐고서 도로를 방황하며 대성통곡하니 오가는 사람이 그 이유를 앞다투어 묻고 그 형편을 다들 가련하게 여겼습니다. 호련 번거지를 쓴 건장한 사람 하나가 반쯤 취해 노래를 길게 뽑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가 왜 통곡하고 있느냐고 묻기에 담배 장수는 일의 전말을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번거지를 쓴 길손이 이를 듣고 한번 웃어젖혔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내 전부 되찾아 주겠소. 그러면 담배값의 반을 주겠소. 담배 장수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담배를 되찾아 주시기만 한다면야 담배값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소이다. 길손은 담배 장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 세 필 중 늙은 말의 고삐를 풀어주어 앞서가게 하고 담배 장수와 길손이 세 마리 말을 따라갔습니다. 성안을 돌던 말이 호련 어느 집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길손이 물었습니다. 이곳이 그 집이요? 담배 장수가 한참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요. 길손은 즉시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안에서 주인이 나오자 길손은 담배 장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 숙박했던 집 주인이요? 맞습니다요. 주인이 담배 장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이제야 돌아오시오? 우리 집 쪽놈이 아까 먼저 와서는 길이 어두워 서로 잃어버렸다 했소.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었소이다. 이제 돌아오시니 천만다행이오. 길손이 주인을 꼬지졌습니다. 넌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모궁으로 가는 담배를 중간에 도둑질하고 마부를 유인해 따돌리기까지 했느냐. 우선 담배짐을 원래 수대로 꺼내놓을지어다. 길손은 기세가 당당했고 언사도 유창했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있다가 핑계도 한마디 못 대고 담배 6짐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길손이 먼저 짐을 풀어 헤치며 물었습니다. 이 안에 있던 돈 300냥은 어디 갔느냐? 주인이 담배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담배를 가져올 때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아 담배짐을 풀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 하니 너무나 맹랑하오. 담배 장수가 말했습니다. 전날 내가 말하지 않은 건 맞소. 나는 모궁 마름인데 궁의 농장에서 바치는 담배와 돈 300냥을 가져가고 있었다오. 지금 그 돈이 없어진 건 주인장의 소관이라 난 모르겠소이다. 길손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모궁의 종인데 오래도록 기다려도 담배짐이 오지 않길래 문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마름을 만나 이리로 왔습니다. 만약 돈을 내놓지 않으면 마땅히 궁으로부터 조치가 있을 것이니 주인은 그걸 감당하겠는가? 길손이 소매를 걷어올리고 눈을 부라리니 그 기세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주인은 여염집 산 것이라 짐 속에 돈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괜히 우겨대는 허황된 말임을 알았지만 이미 담배를 숨겨둔 것을 들켰고 해명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는 발악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어 300냥을 마련해 내놓았습니다. 길손은 담배 장수에게 담배단을 모두 묶어서 말에 싣고 가게 했습니다. 담배 장수는 담배를 자기 집에 두고 담배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모두 팔아서 3천여 냥을 벌었습니다. 담배 장수가 그 돈의 반을 주니 길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쳐서 300냥을 얻었으니 그것만 해도 매우 만소이다. 어찌 당신의 가련한 돈 그 이상을 바라겠소. 두말하지 말고 모두 실어가시오. 길손이 돈을 끝내 받지 않으니 당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가 통쾌해하고 탐복했습니다. 집안의 원수를 갚고자 했던 후건. 의사 장후건은 신의주 사람입니다. 형제 5이 모두 담력이 있고 용감했습니다. 정묘호란 때 형 후순과 세 동생이 모두 전사했습니다. 후건은 그때 8살이었는데 노모와 함께 쌓인 시신 속에 엎드려 있다가 화를 면했습니다. 후건은 장성한 뒤에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내가 남아로 태어나 정묘년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눈을 감지 않겠다. 마침내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병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병자년의 임경업 장군을 따랐는데 먼저 돌아가던 적장을 요격해 포로로 잡혀가던 남녀를 구출했습니다. 장인 최효일 역시 강계지사였습니다. 서로 뜻이 맞았는데 후건이 효일과 모의를 하며 말했습니다. 지모와 용맹을 갖추신 장인 어른이 중국으로 들어가신다면 반드시 장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명나라 병사를 거느리고 곧바로 청나라 수도 심양을 공격한다면 청이 분명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어 청나라 지원병을 징발할 것입니다. 저와 동지 장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봉기하면 저들은 안팎에서 동시에 적을 맞게 될 테니 우리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효일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계획이 정해지자 호걸들과 은밀히 연락했습니다. 호응한 사람들이 수백 명은 되었고 앞다투어 군량도 가져왔습니다. 부윤 황희로가 소문을 듣고는 효일 등을 불러 매우 기특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최효일은 명나라로 들어가고 차예량은 심양으로 들어가고 후건은 여기 남았다가 호응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들에게 몰래 중국에서 들어온 못이 50단과 백금 100냥을 주었습니다. 효일이 배를 타고 서쪽으로 떠나갈 때 함께 모의한 사람들이 강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작별했습니다. 술이 오르자 효일이 시를 지었습니다. 밤은 만고에 길기만 한데 언제야 1월이 밝아오랴. 눈물 한 줌 훔치는 사나이여. 그대 오늘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네. 후건이 화답했습니다. 장대한 포부는 사막을 달리고
붉은 마음은 해를 향해 빛나도다. 예주 땅에는 천년 뒤에도 뱃머리 두드리는 군자의 행차 있으리. 예량도 화답했습니다. 북막의 구름이 아직 검은데 남쪽 하늘 해는 이미 밝아오도다. 신주, 중원 모두를 이 한 배에 맡기도다. 최인일도 화답했습니다. 오랑캐 치욕에 눈물 뿌려도 1월에 걸린 마음 밝기만 하지. 한이 없는 남아의 계획을 떠나는 이 배에 가득 실었네. 효일은 바다를 건너 곧장 오삼계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오삼계는 효일을 매우 반기며 그를 각 군영의 종사품 무관 벼슬인 파총으로 임명했습니다. 청나라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를 의심했습니다. 청에 투항해온 한인을 선발해 우리나라에 첩자로 보냈습니다. 그는 의주에 도착해 후건을 방문하고는 자기가 최효일의 수양아들이라고 자칭하면서 말했습니다. 최공께서는 지금 오장군 휘하에 계십니다. 장차 남쪽 장군 장아무개와 함께 해군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후건이 그 말을 믿고 효일에게 한글 편지 8폭을 써서 옷에 감춰 보냈습니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에서는 장인어른이 중국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본국에 환란이 끼칠까봐 가족을 가두었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지난해 용골대가 와서 삼공과 육경을 잡고 김상원 등 여러 공도 잡아가 온 나라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올 우려가 있으니 원컨대 장인어른께서는 빨리 명나라 장군과 함께 병사들을 이끌고 오십시오. 차예량은 심양으로 들어가고서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황부윤을 통하면 명나라 조정과 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지 아무개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첩자는 이 편지를 갖고 심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청나라 임금이 조선 포로를 불러 편지를 해독하게 하고는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즉시 사신을 보내 후건의 편지에 이름이 오른 자 11명과 황희로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피살되었으니 때는 신사년 11월이었습니다. 후건은 잡혀갈 때 집안 사람들이 통곡하자 태연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한 번 죽게 되어 있지만 마땅히 죽을 곳을 찾는 일이 어려울 따름이다. 오늘 나는 집안과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했지만 일이 먼저 발각되어 공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죽음에 부끄러운 바는 없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염라대왕이 된 김공. 감사 김치는 호가 남봉이며 백곡 김득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사람의 운수를 잘 알아맞히니 기이하고 신이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광해군 시절 홍문관 교리 벼슬을 했는데 뒤늦게야 후회하고 병을 핑계로 사직했습니다. 용산 위에 집을 짓고 두문불출하며 자취를 숨기고 손님도 사절했습니다. 하루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남산동에 사시는 심생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김공이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존객께서 제가 병든 것을 모르고 오셨소이다. 인사를 끊은 지가 오래이니 지금 맞이할 수 없음을 매우 한스럽게 생각하오이다. 그리고 객을 돌려보냈습니다. 김공은 평소에 매번 자기 사주를 넣어 평생 운수를 점쳤는데 물수변성을 가진 사람의 힘을 얻으면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점괘를 얻었습니다. 문득 방금 왔던 손님의 성을 따져보았는데 물수변이 들어있었으니 그가 자기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인 듯 했습니다. 급히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 중간에 손님을 모셔오게 했으니 그가 바로 심기원이었습니다. 심생이 노비를 따라 돌아오니 김공은 바삐 일어나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인사를 끊은 지 오래되었고 때마침 병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께서 왕림하셨는데도 저라고 맞이하는 예를 잃었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심생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어르신께서 닥쳐올 운수를 미리 아는 것에 정통하다는 소문을 들어 외람됨을 무릅쓰고 감히 이렇게 여쭈러 왔습니다. 저는 나이 40의 궁핍한 선비로 운명이 기구한 탓에 오늘 어르신의 신령스러운 눈으로 한번 묻거나 따져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소매 속에서 사주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자기 사주도 부탁하기에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김공이 이리리 보고는 극구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부기가 바로 앞에 왔으니 다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생이 또 사주 하나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귀도 원치 않고 다만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소원인데 수명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답니다. 김공이 그 사주를 한번 힐끗 보고는 즉시 시중드는 이에게 자리를 깔고 상을 펴라 했습니다. 자신은 일어나 관복을 입고 꿇어앉아 그 사주를 상 위에 놓고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 사주는 귀하여 감히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한 사람의 명수가 있으니 흠모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생이 물러나려 하자 김공이 말했습니다. 병중의 늙은이가 수심과 어지러움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존객께서는 부디 잠시 더 머무르며 병든 사람의 회포를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집에 묵어달라 했습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기자 김공이 심생에게 무릎을 가까이 하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병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하필 이런 때 불행하게도 벼슬에 나아가 조정에서 발을 더럽혔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여 문을 닫아 걸고 병을 핑계 삼아 칩거하고 있지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 조정이 뒤바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제게 와서 질문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외면하지 말고 사실을 다 말씀해 주세요. 심생이 크게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숨기려 했지만 마침내 진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김공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성공할 수 있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 거사하려 합니까? 아무 날로 정했습니다. 김공이 깊이 생각하다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이날이 길하기는 길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사는 살파랑이 있는 날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날은 작은 일을 하기에 길하지만 대사를 도모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택일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이 역서를 펴서 골똘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3월 16일이 길일입니다. 이날은 살파랑을 범하는 날이니 거사할 때 설사 밀고 하는 자가 생기더라도 조금도 해가 되지 않고 분명 무사히 순조롭게 평정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날 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생이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공의 성함을 우리의 농명책에 기입하겠습니다. 김공이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오시다. 다만 공께서 이를 이루고 나서 죽게 될 이 목숨을 구해주시고 제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심생이 흔쾌히 응낙을 하고 떠났습니다. 인조반정을 이룬 뒤 많은 사람이 김공의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고들 말했습니다. 심공은 온 힘을 다해 김공을 구해주었습니다. 김공을 경상도 관찰사로 등급을 뛰어넘어 벼슬을 내려주었으나 김공은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이 김공은 중국 술사에게 자기 사주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술사는 시 한 구절을 써주었습니다. 화산에 솟한 나그네, 머리에 꽃 한 송이를 꽂았지. 그러나 김공은 그 뜻을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김공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순시를 하다가 안동부에 이르러 돌연 학질에 걸렸습니다. 학질을 물리칠 방법을 두루 물어보니 어떤 사람이 당일 검은 소를 거꾸로 타면 낫는다 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 김공은 소를 타고 마당을 돌아다녔는데 소에서 내리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두통이 극심해지자 한 기생에게 머리를 지압하게 했습니다. 기생의 이름을 물어보니 일지화라 했습니다. 그는 홀연 중국 사람의 시구를 떠올리며 탄식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렸도다. 그러고는 새 자리를 펴라 하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의관을 갖추었습니다. 김공은 다시 누워서 베개를 베고 태연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삼척원 아무개가 관아에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김공이 수행원을 거느리고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공께서 무슨 일로 타도까지 오셔서 하관을 찾아주셨습니까? 김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산 사람이 아닐세. 아까 작고하여 염라왕으로 부임하는 길에 자네를 보러 왔다네. 내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내가 부임해가면서 공복을 입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네. 자네가 평소의 정의를 생각해서 좀 마련해 줄 수 없겠나. 삼척원은 속으로 허황된 일인 줄 알았지만 김공이 그렇게 간곡히 청하니 상자 속에서 비단 한 피를 꺼내 주었습니다. 김공은 흔쾌히 받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삼척원이 매우 놀라고 의아하여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과연 그날 김공이 자기가 순시하던 안동부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김공이 염라대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세상에 널리 퍼진 것입니다. 구당 박장원과 김공의 아들 백곡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구당은 일찍이 북경에서 추수를 해보니 모년 모월에 죽을 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구당은 그의 정초에 사람과 말을 보내 백곡을 초대해 종이를 주며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곡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보내는 편지를 쓰라는 것인가? 구당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돌아가신 존장께 보내는 편지를 얻고 싶네. 백곡이 황당해하며 써주지 않자 구당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황당하게 여기는가? 황당하든 그렇지 않든 나를 위해 편지를 써주게나. 거듭 간청하니 백곡이 어쩔 수 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구당은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쓰게 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박 아무개의 수명이 올해 끝나려 합니다. 부디 어여삐 여기시어 수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겉봉투에는 아버님께라고 쓰고 안봉투에는 소자 아무개 아렘이라고 썼습니다. 편지를 다 쓰자 구당은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백곡과 함께 그 편지를 태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미 죽음을 면했다는 걸 알게 되었네. 과연 구당은 그 애를 무사히 보내고 수십 년 뒤에 죽었습니다. 일이 허황되고 망령스럽지만 어쨌든 김공의 혼백은 보통 사람과 크게 달랐습니다. 김공은 그 뒤로도 밤마다 수행원을 많이 거느리고 등촉을 나란히 들고서 장동과 낙동 사이를 왕래했습니다. 그러다 간혹 친구를 만나면 말에서 내려 회포를 풀곤 했습니다. 어느 새벽 한 소년이 낙동을 지나다가 길 위에서 김공을 만나 물었습니다. 영공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김공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새벽이 내 기일이라네. 흠양을 하러 갔다가 재물이 불결하여 흠양도 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가는 길일세. 그러고는 홀연 사라졌습니다. 소년이 즉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창동에 있었습니다. 백곡이 제사를 끝내고 나오자 소년은 김공과 주고받은 말을 전했습니다. 백곡은 크게 놀라 곧바로 내청으로 들어가 재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불결한 물건은 없었는데 다만 떡 속에 사람의 털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 뒤 다른 사람이 길에서 김공을 만났는데 김공이 말했습니다. 내 일찍이 남의 강목을 빌려보았는데 돌려주지 못했소. 몇 권 몇째 장에 금박을 끼워두었소. 돌려줄 때 그걸 살피지 못하면 금박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오. 이 말을 우리 집에 꼭 좀 전해주구려. 강목 속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돌려주라고. 그 사람이 가서 그 말을 전하자 백곡이 강목을 살펴보았는데 과연 금박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도 신기한 일이 참 많지만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교묘한 언변으로 벼슬을 구한 사람. 옛날에 묵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병조판서와 안면은 있었습니다. 말단 관직이나마 추천받는 일이 절실했지만 병조판서의 문화에는 추천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이문덕, 어필수, 정원영이 그들이었습니다. 세 문객은 날마다 병조판서를 가까이서 모셨고 병조판서 역시 그들을 기특하게 여겨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 사람은 힘없는 시골 사람인데다가 그들이 늘 자리에 있었기에 조용히 자기 사정을 이야기할 틈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매일 기회를 살피며 기다린 지가 벌써 오래였습니다. 그자들도 낌새를 알아차려 서로 상의하고는 한 번도 먼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병조판서에게 벼슬을 구해달라고 청탁할 길은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대감이 공무를 일찍 마치고 아무 일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세 문객과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수작이 무르익자 대감이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활터에 있을 때 고담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내게 이야기해주게나. 오늘 소일거리로 삼아보세. 새 문객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 사람이 나서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소인이 고담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씨 성을 가진 선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와는 일찍부터 금슬이 좋지 않아 잠자리에 즐거움을 누린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나이가 40에 가까웠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선비가 안방에서 뭔가를 찾느라고 마루에 올라 창을 열었는데 부인이 이를 잡느라 치마를 벗어 살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선비가 갑자기 들어오자 부인이 황급히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그 통통하고 뽀얗고 매끌매끌하고 보드라운 살을 보고 정욕이 크게 일어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갑자기 관계를 맺었지요. 그로부터 잉태의 경사가 있었고 금슬의 우애와 잠자리의 즐거움이 한층 더해졌으니 20년 불화가 꿈결의 일인 듯 했습니다. 어느덧 10달이 지나 아들을 낳으니 이보다 더한 가문의 경사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아들을 몹시 사랑해보고 또 보면서 잠시도 슬아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와 함께 아이 이름을 짓는데 아비가 갑자기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이 아이를 얻은 것을 두고 사이좋은 다른 부부가 아이를 얻었을 때처럼 기뻐해서는 안 돼요. 여러 해 서로 반목하다가 당신이 이를 잡으려고 치마를 벗었을 때 기이하게도 내가 호련욕정이 끌어올라 동침의 즐거움을 누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이 아이를 얻은 것은 모두 이가 부인을 문덕이라오. 그러니 수복 같은 보통 글자로 이름을 지을 수는 없소. 이름을 보면 그 뜻이 떠오르게 하여 기이한 만남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문덕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를 잡을 때 동침한 정경을 이름에 드러낸 것이지요. 성과 함께 부르면 이문덕이 되지만 뜻을 따져서 읽으면 이문덕이 되지요. 이런 까닭으로 호적이나 편지, 과거 답안지에 모두 이문덕 세자를 썼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보고 부모가 이잡을 때 성교한 사연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름을 돌아보게 하고 정경을 드러내려던 의도에서였지만 아버지가 이 세 글자로 이름을 지은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대감과 어필수, 정원영 두 문객은 포복절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문덕은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서 어쩔 줄 모르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몸이 아프다고 아랜뒤 물러갔습니다. 병조 판서는 칭찬을 멈추지 않으며 다른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집부부가 있었는데 금슬이 매우 좋았고 혈기도 왕성했습니다. 40도 안 되었는데 자녀가 67명 있었으니 만나기만 하면 임신이 된 꼴이었지요. 집안 형국을 보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변변찮은 끼니를 이어가며 우글우글하는 아이들이 잠옷 가련했습니다. 아이를 보살피는 여종이 없었으니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업고 셋째 아이는 넷째 아이를 업게 하는 식으로 차례차례 안고 업게 했습니다. 한시도 짐을 덜지 못하니 층층에 발가벗은 아이들이 봉두남발하고 터진 살갗으로 아이 없는 일에 시달려야 했지요. 간혹 한 아이가 잘못 업어 어린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엄일한 사람은 성질이 거칠어 큰아이를 지나치게 때렸습니다. 어린 것이 연이어 태어나는 일 자체가 사실 큰아이에게는 일대 우환이었던 셈이지요. 어느 날 밤 멀리 나갔던 장부가 한 달 만에 돌아와 안방에서 처와 자녀들과 함께 자게 되었습니다. 큰 놈은 먼 곳에 눕고 작은 놈은 가까운 곳에 눕고 더 어린 놈은 더 가까운 곳에 눕고 가장 어린 놈은 가장 가까운 곳에 누웠지요.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동침했는데 방이 너무 좁아 조용히 이를 치러도 지각이 든 사람이면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부부는 그동안 풀지 못했던 회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것들은 모두 골아떨어졌지만 조금 커서 지각이 있는 놈은 온돌이 차가워 마침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말없이 부모가 하는 짓을 보고서 혼잣말했지요. 어필 부수출이 또 나온다. 그동안 내내 힘들게 아이 없는 일을 하고도 어미에게 매맞으면서 한편으로 원통함이 가슴에 맺혔는데 동생이 또 태어나면 아이 없는 일이 전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속 고민이 자기도 모르게 업을 손이 나온다는 뜻인 부수출이란 세 글자가 되어 입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치에 가깝기도 하지요. 업을 부와 손수 두 글자를 뜻과 음으로 헤아리면 완연히 어필수 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감과 정원영이 포복절도했지만 진짜 어필수는 멍하니 바보처럼 있다가 집안일이 있다며 물러갔습니다. 이제 자리에는 정원영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대감이 또 이야기를 청하니 그 사람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경기도에 벼슬하지 않은 한 유생이 있었는데 벌혈도 아닌데다 학문할 때도 놓쳤고 재산도 없었으며 이렇다 할 교유도 없었지요. 자랑할 만한 것이라곤 외가 사촌형 하나가 전행 정원으로 서울에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는 성품도 비루하고 천하여 평소 상놈들한테도 자주 멸시받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술에 취한 동네 상놈한테 모욕을 당하고 화내며 공갈을 했지요. 우리 정원 형님을 만나 이 원통한 일을 다 말하면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가 상놈을 거듭 위협하며 지나치게 자랑을 했습니다. 취한 상놈은 평소 무지하고 사나운 놈으로 그 양반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걸 익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양반과 성이 다른 사촌형인 서울 사는 전직 정원을 두려워할 턱이 있겠습니까? 상놈은 취기가 오른 김에 화내며 팔뚝을 걷어붙이고 악언을 퍼부었지요. 너의 정원 형이란 것이 무슨 물건이냐? 상놈은 온갖 방법으로 그를 놀리고 모욕했으며 추악한 욕설을 무수히 퍼부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날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이 다 정원형의 몸에 미쳤습니다. 정원형이란 사람은 시골의 외사촌 동생 탓에 공연히 욕먹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어이없는 죄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한 정원형 세 글자를 음으로만 들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정원형의 성명과 조금의 차이도 없지요. 대감이 또 포복절도하니 진짜 정원형이란 자는 분노한 듯 부끄러운 듯 멍하니 있다가 물러갔습니다.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사라져 자리가 텅 비자 그 사람은 마음껏 벼슬을 구했습니다. 대감은 그의 언변이 좋은 것을 가상히 여겨 초사 한 자리를 주었다 합니다. 가짜 무덤을 만든 산신. 옛날 전에 이 씨의 선조가 부모상을 당해 묘소 만들 곳을 물색했습니다. 선산 옆 산이 밝고 수려해 그곳으로 장지를 정하려 하자 풍수가가 말했습니다. 이 혈에 아직 주인이 없는 것은 흙을 팔 때마다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는 변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이야기가 허황되다며 개의치 않고 나를 받아 하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여가 도착하고 보니 이미 그곳에는 봉분 하나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어떤 나쁜 놈이 하룻밤 사이에 남의 장지를 훔쳤으니 이 일을 어쩌나. 이 씨가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꾀가 아닐 것이요. 일단 파봅시다. 사람들이 모두 그만두라고 만류했지만 이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봉분을 급히 열어보니 곽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칠한 광택은 얼굴을 비출 정도였고 학생 고령 신공의 관이란 붉은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과연 내 짐작대로군. 마침내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 큰 도끼로 쪼개보니 안에 사기 그릇이 가득했습니다. 사기들은 햇빛을 보자마자 사그라져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하며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물으니 이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들어보니 산신은 자기가 편애하는 좋은 땅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회방을 놓는다 하더군요. 이 씨가 말했습니다. 과연 내 짐작대로군. 마침내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 큰 도끼로 쪼개보니 안에 사기 그릇이 가득했습니다. 사기들은 햇빛을 보자마자 사그라져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하며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물으니 이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들어보니 산신은 자기가 편애하는 좋은 땅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회방을 놓는다 하더군요. 내가 어찌 거기에 속겠습니까? 이어 아무 염려 없이 장사를 치렀습니다. 이후 전에 이 씨는 지금까지 문관직과 무관직을 대대로 이어 맡아 큰 벌열 가문이 되었다 합니다. 저리를 지켜 은둔한 양소. 이 양소는 자가 여건으로 고려말 사람입니다. 우리 태종 임금과 같은 해 태어났습니다. 그는 홍무 임술년에 태종 임금과 같이 진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었을 적에 서로 친했습니다. 양소는 혁명이 일어나자 연천 도당곡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태종이 친히 그 집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술상을 차려두고 옛일을 이야기하다 함께 시구를 지어 화답했습니다. 임금이 먼저 지었습니다. 가을비 반쯤 개니 사람이 반쯤 취했네. 양소가 즉시 화답했습니다. 저녁구름 처음으로 거치니 저녁달 비로소 나타났네. 월초생은 임금이 젊었을 적 사랑하던 기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임금이 평상에서 내려와 양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 내 오랜 친구일세. 임금이 뒷술에 타고 가자고 명했으나 양소는 사양하며 끝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선비들은 그 거처를 왕임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어수정으로 부르는 곳입니다. 일찍이 양소가 임금과 함께 곡산 청룡사에서 공부했는데 그 산수를 좋아하게 되어 나중에는 그곳 군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그 말을 기억하고는
양소를 곡산도사의 제수의 벼슬에 나오게 했습니다. 양소는 또 명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그 뜻을 가상히 여겨 거처하던 산에 청하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백이숙제의 청풍, 맑은 풍취와 정절과 희희의 화산을 따온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그 뒤에도 여러 번 불렀으나 양소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는 곳에다 집을 지어주고 이화정이라고 쓰인 편액을 붙여주었지만 양소는 거기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소는 깊은 골짜기에 오두막을 짓고 안분당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마당에는 살구나무를 심었습니다. 검은고를 타고 책을 읽으며 늙어가겠다고 하여 스스로 금운이라는 호를 지었습니다. 양소는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 고려 진사 이 아무개라는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를 썼습니다. 임금이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적에 그 뜻을 굽히게 하지 못했으니 죽어서도 관직으로 그를 더럽힐 수는 없지. 특별히 양소에게 청화공이란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사 무학을 보내 철원의 무덤 자리를 정해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양소의 아들이 아버지가 연천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 장사 지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수령이 이 사실을 아뢰니 임금은 철원 땅 10리를 떼어 연천에 속하게 만들고 그 땅의 논밭과 숲과 골짜기를 모두 하사했습니다. 양소의 무덤에 묘지기를 두었고 양소의 아들을 불러서 관직을 내렸습니다. 그때 원천석, 나물진, 석연 등도 있었는데 양소와 함께 모두 세상을 피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고려 사처사라고 불렀습니다. 성루에 앉아 충절을 지킨 남충장. 이인좌는 군사를 일으킬 때 상여를 꾸미고 병기를 묶어 관처럼 만들었습니다. 상여를 짊어진 사람들은 모두 적도였습니다. 그들이 상여 수십 개를 짊어지고 청주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영장인 충장 남연년과 막객 홍림이 병사 이봉상에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상여가 성 안으로 들어온 일이 심히 이상합니다. 수색하여 살펴보소서. 이봉상이 술에 취한 채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는 상여들일 뿐인데 의심할 필요가 뭐 있겠나. 물러가게. 이날 밤이 깊어지자 까치 한 쌍이 누각 대들보를 오르내리며 깍깍거렸는데 쫓아도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난리가 일어나 성안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적병이 감영문을 둘러싸고 들어가니 이봉상은 정신이 흐릿한 중에 뒷마당 대숲 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남충장이 누각 위에 앉아 호령했습니다. 적병이 이봉상이 있는 곳을 묻자 충장은 내가 이봉상이다. 라고 외치며 적을 꾸짖고 굴복하지 않다가 해를 당했습니다. 적병 중에 이봉상의 얼굴을 아는 자가 있었는데 남충장의 얼굴을 보고는 이 사람이 아니다. 라 했습니다. 적병들이 대숲으로 들어가 이봉상을 찾아내 찔러 죽였고 홍림은 자기 몸으로 그를 막아주다가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병사와 영장, 비장에게 정려와 증직, 공신 충신효자 등이 죽은 뒤 나라에서 벼슬을 내리던 일에 예를 베풀었습니다. 그 뒤 어떤 사람이 청주성 안남석교 위에 시를 남겼습니다. 삼경에 우는 까치 대들보 돌며 시끄러운데 촛불 꺼진 화당에 취한 꿈 어지럽다. 비장이 연막의 절개를 능히 지켰거늘. 병사 이봉상은 도리어 대나무숲 혼이 되었도다. 운유는 죽어서 당나라 역사에 전하는데 이릉은 무슨 마음으로 한나라 은혜를 저버렸나. 어부가 가만히 앉아 공을 세운 것 가소로우니 한때의 영광과 총명이 향촌에 빛나도다. 이 시는 널리 알려졌지만 누가 지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뒤 남충장의 묘를 이장할 때 그의 친구들에게 만장을 청했습니다. 그중 유생 유언길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지추 유언술의 사촌형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만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내 무릎은 꿀릴 수 없지. 창 1000개가 삼삼하고 칼날 10,000개가 우뚝 섰도다. 이 밤에 이 사람 충절을 능히 갖추었으니 늦봄 하늘도 눈바람으로 애달파하네. 이름은 한나라 변방에서 주먹 쥐고 분투하다 죽은 이와 부합하고 성은 수양성에서 손가락 깨물며 돌아왔던 것을 생각나게 하네. 오영의 순무사 가소롭나니 차마 아무 일 없는 듯 머리 들고 올 수 없으리오. 이 씨의 자손들이 이 시를 보고 청주의 시도 이 사람이 지은 것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씨의 자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유생은 결국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시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주막에서 만난 총각. 정익공 이완은 효종의 총애를 받으며 북벌을 모의하고자 인재를 널리 구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도 용무가 걸출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문안뜰로 맞이하여 그 재주를 시험하고 조정에 천거했습니다. 공이 일찍이 훈련대장이었을 때 성묘를 가려고 휴가를 얻었습니다. 용인의 한 주막에 이르러 30살쯤 되어 보이는 총각 하나를 만났습니다. 키는 거의 열척이었고 얼굴 길이가 한 척은 되었으며 깡마른 골격이 우람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털이 덥수룩하고 베옷은 몸을 다 가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흑마루 위에 앉아 질그릇 잔에 탁주를 부어 고래처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공은 말 위에서 그를 힐끗 보고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말에서 내려 섬돌에 앉더니 그 총각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총각은 예를 차리지도 않고 돌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공이 성명을 물으니 성은 박이고 이름은 탁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이 또 지체와 문벌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으니 총각이 대답했습니다. 본래는 양반이었으나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집에는 어머니만 계십니다. 집이 가난하여 뗄나무를 해서 그걸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공이 또 물었습니다. 이미 술을 마셨는데 더 마실 수 있겠나? 한 잔 술을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공이 종에게 백문을 주고 술을 사오게 했습니다. 이윽고 탁주 2동이를 사가지고 오자 공이 먼저 한 사발 마시고 총각에게 그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사양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연거푸 술 2동이를 다 마셨습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비록 초야에 묻혀 춥고 배고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골상이 비범하여 가히 크게 쓰일 인물이네. 혹시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훈련대장 이아무개라네. 요즘 조정에서는 대사를 도모하고자 장수감을 널리 구하고 있지. 나를 따라가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부귀를 누릴 걸세. 총각이 말했습니다. 노모가 집에 계시니 함부로 남에게 몸을 허락할 수 없소이다. 공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네 집으로 가서 모친께 인사를 드리겠네. 집이 어딘가? 앞장서게나. 2사람은 시별이를 가서 그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몇 칸짜리 오두막집은 비바람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총각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노부인이 다 해진 듯한 자리를 내어와 살인문 밖에 깔고 나와서 공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봉두남발의 배치마를 입었고 나이는 60살이 넘어 보였습니다. 서로 자리를 양보하면서 앉았습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저는 훈련대장 이아무개옷이다. 성묘 가는 길에 이 총각을 만났지요. 한번 보고 뛰어난 인재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기남자를 두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노부인이 옷깃을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초야에 파묻혀 아비도 없어 배우지 못했으니 산짐승, 들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감께서 이토록 과찬하시니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초야에 계시기는 하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는 들었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조정에서는 대사를 도모하려고 인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총각을 보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총각과 함께 가서 공명을 도모하려 했는데 총각이 모친의 허락을 받지 못할 거라며 사양하기에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감히 청하건대 어르신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둔하고 굼뜬 촌구석의 아이가 무슨 지식이 있어 감히 대사를 감당하겠습니까? 또 이 아이는 이 늙은이의 하나뿐인 아들이랍니다. 모자가 서로 의지에 연명하고 있으니 아이를 멀리 떠나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공이 거듭 간절히 청하자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방의 뜻을 두고 나라의 몸을 허락했다면 구구하게 사사로운 정을 돌아봐선 안 되겠지요. 또 대감의 성의가 이와 같은데 늙은이가 어찌 감히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공이 매우 기뻐하며 즉시 노부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총각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대궐로 가서 신하가 급한 일이 있어 임금 뵙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했습니다. 성묘하러 간 사람이 왜 중간에 돌아왔는고? 공이 아뢰었습니다. 소신이 시골로 내려가는 길에 재주가 남달리 뛰어난 남자를 만났기에 함께 왔나이다. 임금이 입시하라 하니
봉두난발에 수염이 덥수룩한 비렁뱅이가 곧바로 어탑 앞으로 오더니 얘도 차리지 않고 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임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 이리도 수척한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대장부가 세상에서 뜻을 얻지 못하니 어찌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참 기이하고 장쾌하구나. 그러고는 이공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자리를 제수해야 마땅할까? 공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사냐의 짐승 같은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신이 데리고 살며 시간을 두고 다듬고 사람의 일을 가르치고 나서야 비로소 직분을 내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이 허락했습니다. 그로부터 공은 언제나 박탁을 곁에 두고 입고 먹을 것을 넉넉하게 베풀면서 병법과 처세의 핵심을 가르쳤습니다. 박탁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 일취월장하니 옛날의 어리석고 굼뜬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임금은 이공을 대할 때마다 박탁이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물었고 그러면 공은 그때마다 크게 나아지고 있다고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공이 박탁과 북벌에 대해 의논해보면 꾀를 내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자기보다 나은 점이 있었습니다. 공이 그를 매우 기특하게 여겨 장차 임금께 아뢰어 크게 등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효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탁이 국상 때 통곡을 하던 벼슬아치인 곡반의 반열에 따라 들어가 그치지 않고 곡하니 목이 부어오르고 피눈물을 흘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곡반에 참여했습니다. 박탁은 인산예가 끝나자 공에게 떠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사이의 정이 부자지간과 같은데 자네가 어찌 나를 버리고 떠난단 말인가? 박탁이 대답했습니다. 대감이 보살펴 주시고 아껴주신 은혜를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제가 여기 온 것은 얻어먹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지요. 영웅이신 임금님께서 위에 계시니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 임금께서 승하하셨으니 이제 천하의 일이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고의 영웅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감 문화에 머문다 해도 이제 쓸모가 없어졌는데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옷과 밥을 낭비하며 꾸물꾸물 떠나지 않는 것은 의리 없는 일입니다. 지금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뿌리며 작별의 절을 올렸습니다. 박탁은 고향으로 돌아가 어미와 함께 집을 떠나 깊은 산골로 들어갔는데 그 뒤 그의 종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제 선생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주며 탄식했습니다. 천덕꾸러기 사위. 청주 이병정은 됨됨이가 소탈해 사소한 예절에 얽매이지 않았고 외모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문필에 능했지만 언제나 스스로 숨겨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이 가난의 생계를 꾸려갈 계책이 없었습니다. 처가는 큰 부자여서 장인, 장모를 비롯해 아랫사람까지 한없이 공을 업신여기고 모욕했습니다. 공이 간혹 처가에 가면 장인은 너 아침밥은 먹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남은 곁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요 라고 참견했습니다. 그러면 장인이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무곳 이서방 왔습니다. 밥을 못 먹었다 하니 안에 물밥이라도 남은 것 있으면 먹게 해주어라. 장인은 이같이 공을 박대했습니다. 공은 뒤늦게 처가 아랫방에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공은 낮 내내 코를 골며 자고 밤이 되어 주변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몰래 책을 읽고 시를 지었습니다. 시과의 해를 맞이해 장차 초시가 열리려 하는데 공은 과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과거 날이 멀지 않았네요. 당신 과거를 보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공이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려 해도 시험지와 필묵을 어디서 마련한단 말이오? 부인은 화장도구를 팔아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공은 그 돈으로 과거 보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했습니다. 처남들과 동서들은 다들 과거 볼 물건들을 마련하느라 떠들썩했지만 공에게는 과거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일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공과 동서, 처남들은 과거장에 들어가 모두 높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동서는 당시 재상의 아들로 처가에서 사랑받는 사위였습니다. 그와 공을 대접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했지만 공은 태연했습니다.
방이 나오자 모두 놀라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과거를 보아 합격했단 말이오? 세상 일이란 참 알 수가 없소. 요행으로 붙은 것이라 할 밖에. 공이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여러분의 뒤를 따라 남은 글과 남은 붓을 얻었는데 뜻하지 않게 적중했소이다. 여러 사람이 크게 웃었습니다. 회시날이 되었습니다. 공은 몰래 박조가리 장기와 종이 장기판을 가지고 장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일찌감치 답안지를 바치고 처남 있는 곳으로 가보니 처남은 아직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은 장기판을 꺼내고 처남에게 장기를 두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욕설을 퍼부었지만 공은 계속 장기를 두자고 했습니다. 공이 또 우스갯소리를 하여 일부러 처남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하러 과거장에 들어와 이런 고달픈 짓을 해서 남의 과거를 방해하고 희롱하는 건가? 다들 공을 쫓아냈습니다. 공이 과거장에서 나와 처가로 돌아가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왔습니다. 장인이 먼저 둘째 사위에게 시험을 잘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시험지를 내기 전에 한창 답안지를 베끼고 있는데 이생이 갑자기 들이닥쳐 장기를 두자며 방해하고 우스갯소리를 해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장인이 혀를 끌끌 차며 꾸중했습니다. 무식한 자가 과거의 중함을 알지 못하고 어찌 남의 과거를 방해한단 말이냐. 이리도 모렴치하고 몰지각한 인간이 있다니. 물러가라 하니 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방이 나오는 날 공이 일찍 아침밥을 먹고 문 밖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뽕을 따먹고 있으니 방을 전하는 사령인 방군이 왔습니다. 비봉을 빼앗아 보니 자기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이 방군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둘째 사위가 합격한 걸세. 문 안으로 들어가서 둘째 사위께서 합격하셨다고만 말하게. 방군이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 사람이 서로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비봉은 어디 있느냐? 방군이 답했습니다. 문밖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어떤 유생이 빼앗아갔소이다. 장인과 동서가 나가서 공을 찾았습니다. 공이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동서가 이미 사마시에 합격했으니 비봉을 보지 못한들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꾸짖고 또 달래며 내려오라 했습니다. 공이 내려와 비봉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온 비봉이요. 왜 찾는 거요? 여러 사람이 비로소 크게 놀라 의아해했습니다. 처남과 동서는 모두 떨어지고 공 혼자만 합격했던 것입니다. 그 뒤 공은 벼슬길에 올라 여러 주의 목사를 지냈지만 처가는 가산을 다 잃고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공이 장모를 관하로 모셔와 후하게 대접했지만 서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다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공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